이번 시간에는 물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뉴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쓴 책이 되겠죠. 이제 프린키피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프린키피아에 대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선생님도 이 책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적은 없지만 프린키피아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뉴턴이 어떻게 해서 역제곱 법칙이죠. 흔히 알고 있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봅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뉴턴 이전에 이제 세대 인물인데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 다양한 뭐 역사적인 과학사적인 내용이 있지만 뉴턴이 이제 역제곱 법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갈릴레이의 어떤 내용 중에 바로 이 낙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낙체. 바로 이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변이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에 무관하게 어떤 물체든지 떨어뜨리면 똑같은 시간에는 똑같은 변이, 즉 이치를 이동한다. 이동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일단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는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정비례를 의미합니다. 얘를 이제 식으로 이제 좀 나타내게 되면 요 s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제 변이를 나타냅니다. 즉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 상수가 뭐냐면 2분의 1의 g. g라는 거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데 그 가속도, 속도의 변화율이 바로 대략적으로 9.8 m/s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뉴턴이 이제 프린키파에서 나타낼 때 뉴턴의 이제 운동 법칙 하나의 원리를 이제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 그 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인데요. 어떤 물체든 간에 자신의 운동 상태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한 유지하려는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뉴턴의 그렇다면 이 말은 좀 더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서 운동 법칙이라고 하면은 F는 ma라는 건데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반드시 관성계에서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ma라는 식을 쓰려면 반드시 그 관찰자, 즉 다시 말하면 기준계가 되는데요. 그 기준계가 반드시 등속 운동계가 된다는 거예요. 관성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준계를 의미하고요. 그 기준계라는 것은 즉 관찰자예요. 즉 관찰자에 대한 좌표계가 반드시 등속 운동 계여야지만 F는 ma라는 이런 운동 방정식이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왜 보존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냐? 바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그렇게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운동하는 상태가 변화하는 그것에 대한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바로 뭐다? 힘이라는 겁니다. F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그 힘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되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속도의 변화예요. 그리고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운동 상태의 변화를 바로 가속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과 가속도에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 관계를 역할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질량이 되는 거고요. 즉 F는 즉 힘은 이걸 이제 간단히 다시 표현하면 힘은 힘과 가속도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근원은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힘이 뭐냐라는 거죠. 그 힘이 뭐냐? 바로 힘이라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힘이 뭐냐? 바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본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요.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한다면 뭐죠? 혼자서는 상호작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으려면 최소한 물체가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근원적이 있어야 되냐? 만약에 이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물체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F라고 볼게요. 힘의 크기를 F라고 보고 방향이 이렇다고 보면 반드시 B도 A한테 똑같은 힘으로 F라는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이제 힘의 법칙, 이 힘이 반드시 가져야 할 본질은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뉴턴의 시대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전에 이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끌어낸 뭐 수학적으로 또 연구를 해서 끌어낸 거는 맞지만 어떤 자료에 대한 다양한 어떤 천문학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끌어낸 세 가지 법칙을 이제 뜻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태양이 초점에 위치하고요. 그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그런 행성은 기존에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원 운동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면적, 넓이에 대한 변화율인데요. 그것이 어떠냐? 단위 시간당 행성이 궤도를 움직일 때의 면적은 반드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면적 속도는 모든 것이 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뭐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뭔 말이냐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각운동량. 요거는 나중에 회전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각운동량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하기 이전에 이제 배우는 게 그 직선 운동 아니면 곡선 운동에 관련된 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선 운동량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선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제 회전 운동을 할 때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화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조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 즉 행성이 타원으로 운동을 합니다. 초점에 위치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타원 궤도 한 바퀴 돌 때, 즉 공전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의 제곱은 반드시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반경이 뭐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y, 얘가 x축이라고 보면 얘가 이제 초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초점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여기 이제 태양이 뭐 예를 들면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장반경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얘를 의미해요. 얘가 장반경이에요. 얘를 요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반경이에요. 그래서 공전 주기를 t라고 보고 장반경을 a라고 보면은 결국에 t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건 이렇게 쓰죠.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공전 주기가 더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행성은 한 바퀴 도는 그 시간, 다시 말하면 공전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작용을 하고 공통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멀리 있다고 해서 뭐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에 멀리 있는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뭐 더 커지거나 아니면 더 작아지거나 뭐 그런 것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한테는 더 작은 힘이,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이한테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그러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이 법칙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게 되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에 태양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만약 어떤 행성이 있다고 볼게요. 플래닛이 있는데요. 이 공전 궤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게요. 이만큼. 그러면 한 달 동안 움직인 요 행성이 요 궤도를 쓸어간 요 면적 있죠? 요거를 델타 A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가까이 있을 때예요. 가까이 있을 때 플래닛이 여기 있고요. 똑같이 한 달 동안 P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요때 쓸고 간 면적이죠. 요 방향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요거를 델타 A 프라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게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면적이라면, 면적에 대한 변화율이라면 이 변화율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델타 A 프라임과 델타 A는 같다라는 거예요. 면적 속도가 반드시.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렇죠. 어떤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서 돈다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천천히 돌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더 빨리 돈다는 거야. 이 말은 뭐겠어요? 또 뭔가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이 케플러가 이 법칙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연히 객관화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태양이 행성한테 어떤 힘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분명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논리적으로 정확히 말한 사람은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수학적이고 아주 엄밀한 어떤 그런 공리 체계로 서술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야. 그래서 이제 뉴턴이 역제곱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정확히 엄밀하게 증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뉴턴은 어떤 방식으로 이 역제곱 법칙을 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 증명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턴은 아까 말했죠. 뭐였죠? 갈릴레오의 낙체 법칙입니다. 낙체 법칙과, 즉 어떤 물체든지 떨어질 때는 뭐예요? 시간의 제곱에 떨어진 이동거리, 즉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할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러니까 세 개가 있었죠. 이 운동 법칙과 세 번째 케플러죠. 케플러의 법칙. 요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케플러의 법칙과 요거를 통해서 뭐예요?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면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구심력은 뭐 회전 운동, 정확히 원 운동하는 거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얘를 좀 일반화된 힘을 뭐라고 하면 중심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 즉 뭐 중심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또 구심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힘은 거리의, 먼저 여기서 거리라는 건 뭐예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역제곱 법칙이라고 그래요. 역제곱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에서 보게 되면 케플러의 제1법칙이 뭐죠? 타원 운동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죠? 타원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적 속도의 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케플러의 법칙에서 제2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가져옵니다. 이 법칙이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이때 또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 타원 궤도 운동을 할 때 얘가 성립을 하고요. 또는 뭐 쌍곡선 궤도 만약에 궤도를 돌더라도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더라도 이 역제곱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여기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또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턴하면 미분적분학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뉴턴은 미분적분학을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미분적분학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바로 그 당시에 많이 누구나 다 아주 많이 공부하고 있었던 유클리드 기하예요. 유클리드 기하 체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방향도 증명을 하죠. 결국엔 다시 말하면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죠.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 그 구심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여기서 역방향이라는 거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뭐다? 바로 요거예요. 요걸 증명을 하죠. 타원 궤도 아니면 뭐 쌍곡선 궤도 아니면 포물선 궤도를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궤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이용할 때는 뭐 뉴턴의 당연히 법칙을 운동 법칙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F는 ma 이거를 저게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요 미분 방정식을 해결해서 이거를 끌어내는 거는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적분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미분의 역과정인 적분의 과정을 이용하면 타원궤도, 쌍곡선궤도, 포물선궤도 요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뉴턴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되죠. 뭐 이거를 자세하게 지금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시중에 요 관련된 서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서적을 이제 보게 되면은 유클리드 기하를 이용해서 역제곱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수학과 교육과정과 이 뉴턴의 법칙, 운동 법칙이죠. F는 ma라는 이 운동 법칙하고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 교육과정,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의 교육과정이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F는 뭡니까? m, a 이렇게 되겠죠. 얘를 좀 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써보게 되면 얘는 다시 쓰면 m 질량 곱하기 dt의 제곱, d의 제곱 그리고 xt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t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입니다. 얘를 이제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는 뭐를 의미한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미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거든요. 그럼 얘를 뭐를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하게 되면요. 뭐를 구할 수 있다? 바로 x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위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시간에 따른 이 물체의 위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물체의 궤도 운동을 알 수 있다는 거. 뭐 궤도 운동 아니면 이 물체가 어떠한 경로로
이 시간에 따른 경로 함수를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재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뭐겠어요?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즉 F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F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될 것이고,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건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직선 운동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평면에서의 운동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우죠. 그렇죠?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F가 0인 경우가 있겠지만 F가 아주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력인데요. F가 일정하다. 즉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력이야. 중력이죠.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지표면상에서 지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F가 상수라고 한다면은 A, 즉 가속도가 일정하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얘를 잠깐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경우거든요. 요겁니다. 어떤 물체가 지표면상에, 여기가 지표라고 볼게요. 지표를 X축, 그리고 지상에서의 높이를 Y축이라고 보면 어떤 물체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근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뭐 속도 V 제로 방향으로 이게 세타라고 볼게요. 힘을 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V0로 던진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어떤 힘밖에 받지 않아요? 그렇죠. 중력밖에 받지 않아요. 중력 F, 즉 얘는 실질적으로 mg라는 중력밖에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바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포물선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 운동을 언제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어딘지, 그죠? 그래서 요거 뭐 꼭지점의 좌표 뭐 이런 것도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면 바로 변위에 비례하는 힘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흔히 말해서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무슨요? 얘를 탄성력. 탄성력.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용수철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벽면이라고 보고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용수철에다가 힘을 가하면 용수철도 저한테 뭐 하겠어요? 힘을 반대쪽으로 가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용수철을 더 힘껏 밀면 밀수록 어떻게 돼? 저한테 작용하는 힘은 더 커지죠. 즉 변위, 용수철의 변위가 더 커지면 그에 작용하는 반작용의 힘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힘 F는 뭐에 대해 비례한다? 변위에 대해 비례합니다. 그래서 힘 F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요 X가 뭐겠어요? 변위가 되겠죠. 변위의 비구, 이 K는 뭐가 됩니까?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가 돼요. 그럼 하필이면 왜 마이너스냐? 왜 마이너스겠어? 내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변위는 예를 들면 물체가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물체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면 요만큼 움직였다면 힘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kx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의 방정식이거든. 얘를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고등학교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배우는데 얘가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k의 xt는 m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xt라는 하나의 이게 미분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 때 나옵니다. 이 미분 방정식 xt를 풀면 이렇게 돼요. xt 곱하기 a의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코사인 함수가 하나 나오죠. 코사인 함수. 이게 뭐냐면 바로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삼각비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얘를 또 적당히 풀면은 이것도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데요. 여기 이제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나와요. 익스펄렌션 함수가 나와요. 익스펄렌션 함수. 이게 뭐냐면 바로 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를 우리가 고등학교 죽어라고 또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잠깐 언급되지만 i라는 게 나오죠. 이 i가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얘를 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라는 개념도 배우죠. 복소수라는 개념도 배워요. 그래서 이만큼 아주 이 F는 MA랑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과 교육과정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또 중요한 힘이 있죠. 바로 뉴턴이 증명한 역제곱 법칙, 즉 만류 인력의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의 운동의 궤도가 나오죠. 그 궤도가 뭡니까? 타원 궤도 아니면 뭐 쌍곡선 궤도, 포물선 궤도가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뿔 곡선입니다. 이 원뿔 곡선에 대해서는 기하 벡터 단원이죠. 즉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배워요. 이거는 즉 이 원뿔 곡선이라는 이 기하는 바로 어떤 힘?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만류 인력이라는 즉 역제곱 법칙을 따르는 이 힘에 의해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학과 교육 과정이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기하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학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학은 바로 이제 공과대학이죠. 공과대학에서 바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을 우리가 배운다고 보면 돼요. 원래 수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 공과대학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하 체계를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직선운동,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걸로 쓸까요? 직선운동, 뭐 포물선운동, 그리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이 원뿔곡선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용적인 수학을 바로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